안녕하세요. 오늘은 현대도시의 내부 구조와 특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과 북부 아메리카에 위치한 세계적 대도시의 발달 과정, 그리고 현대도시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내는 내부 구조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적 대도시의 발달 과정을 먼저 보겠습니다. 세계도시란 무엇일까요? 말 그대로 세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도시입니다. 경제, 정치, 문화 측면에서 중심지 역할을 수행하는 도시들을 말하는데요. 3대 세계도시 하면 보통 뉴욕, 런던, 도쿄 등이 있습니다. 이 세계도시의 특징은 다국적 기업의 본사가 있습니다. 다국적 기업하면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생산 공장이 해외에 있고 이런 곳을 다국적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하지만 그 본사는 보통 세계 도시에 많이 있는 편이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서울 같은 경우도 세계 도시에 해당됩니다. 그 외에도 국제금융시장, 국제기구 등이 입지에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UN 같은 기구들이 입지에 있는 도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럼 이런 세계도시의 형성 배경을 보면 당연히 교통, 통신이 발달하고 이제 상호작용이 증가하면서 이제 세계의 분산을 다양한 기능을 연계하고 통합하는 중심지가 필요해요. 그것이 세계 도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런 제조업이 유명한 도시가 중요했다면 이제는 정보통신, 금융, 첨단산업 등의 도시 중심 산업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유럽과 북부 아메리카의 주요 도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은 대표적인 주요 도시 하면 런던과 파리가 있습니다. 런던 하면 영국에 있죠. 바로 런던은 산업혁명의 중심지입니다. 그리고 항공교통, 금융의 중심지이기도 하고요. 파리 같은 경우에는 역사적인 건축물, 유명한 미술품이 많습니다. 파리 하면 에펠탑, 그리고 루브르 박물관 등이 있죠. 그래서 세계 문화예술의 중심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북부 아메리카에서 주요 도시는 뉴욕, 시카고 등이 있습니다. 뉴욕 하면은 국제금융기관이 밀집한 구역인 월가가 있죠. 그래서 세계 경제의 중심지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국제연합, UN의 본부가 위치한 세계 정치 중심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시카고는 오데오와 미시시피 강을 연결하는 거점 도시로서 미국 동부와 서부 지역을 연결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런던, 파리, 뉴욕과 같은 대도시의 성장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끼친 지리적 배경은 무엇일까요? 이 도시들에는 큰 하천이 도시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천은 교통의 기능을 해서 다른 도시로 이런 물건 같은 것을 교역하는 데 기여를 하겠죠. 그래서 교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상업의 중심지로 성장하기에 유리했습니다. 그럼 현대도시의 특성과 내부 구조를 보면 보통의 현대도시의 내부 구조는 크게 체계는 도심, 중간지대, 외곽지역이 있습니다. 도심은 도시의 중심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도시 중심 같은 경우에는 지대와 접근성이 높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지대는 땅을 썼으면 대가를 치러야 되겠죠. 그게 우리가 예를 들자면 상가를 한다 그러면은 주인에게 월세를 내야겠죠. 그런 것이 지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도시가 있으면 도시 중심이 가장 지대가 높습니다. 그리고 접근성이 높다는 건 뭘까요? 어느 곳에서나 서로 왕래하기가 편하겠죠. 그래서 접근성이 좋습니다. 중간 지역은, 도심은. 그래서 중심 이런 업무 기능들이 이 도심에 보통 발달해 있습니다. 그래서 중심 업무 지구를 CBD라고 합니다. 이 CBD가 발달해 있고 업무형 비싸지 않은 땅값도 비싸고 지대도 비싸니까 이 땅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고층 빌딩을 지어야겠죠. 그래서 업무용 고층 빌딩이 밀집해 있고 백화점도 있고 뭐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 도심 같은 경우엔 땅값 지대가 비싸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다 집을 짓고 살면은 너무 집값이 많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 상주 인구가 감소합니다. 즉 항상 거주하는 인구인 상주 인구가 감소한다. 이 말은 뭐냐면 일자리는 여기 도심에 있어요. 근데 집은 어디에 있냐? 보통 이런 외곽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출퇴근을 외곽 지역에서 도심으로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상주 인구가 감소하다 보니까 인구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는데 공은 비어있다라는 뜻이에요. 즉 낮에는 사람들이 도심에 바글바글한데 이제 퇴근할 시간이 되면 오후가 되면은
밤이 되면은 다 자기 집으로 돌아가겠죠. 그래서 도시 중심에 있는 도심의 인구가 뻥 뚫려버린다 해가지고 인구 공동화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도심 바깥쪽에 있는 중간, 말 그대로 여기 중간지대 같은 경우에는 도심 주변이 중간, 그 바깥쪽이 외곽지역 이렇게 있습니다. 중간지대는 도심에서 외곽쪽으로 빠져야겠죠. 이런 여기 외곽지역과 도심 사이에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지대는 중간 역할을 하기 때문에 기능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즉 저급주택이랑 공업 기능 등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중산층이 거주했었지만 현재는 대중교통 발달로 교외 지역으로 갈수록 당연히 집값이 싸지겠죠. 그래서 교외야가 이 대중교통이 발달하니까 도심까지 출퇴근하기가 편해졌어요. 그래서 교외 쪽으로 사람들이 나가면서 이 중간지대에는 저소득층이 주로 거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나라로 치면은 달동네 이런 곳이 중간지대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리고 건물이 또 오래되다 보니까 슬럼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빈민가들이 많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이제 외곽지역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주거지역이 여기에 형성됩니다. 그럼 도심 재활성화라는 용어가 등장하는데요.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도 말합니다. 이건 뭐냐면 도시 중심을 재활성화시킨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도시 중심에서 이 쇠퇴한 공업지역이나 저소득층이 거주하던 낙후된 지역을 고주택단지나 상업시설, 문화예술시설 등으로 새롭게 개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로 치면 뭐 경리단길, 무슨 길 하면서 핫플레이스로 떠오르는 것들 들어봤을 거예요. 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런 도심체 활성화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핫플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몰려듭니다. 그러면 이렇게 핫플로 이런 카페 거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이 몰려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원래 살던 사람들도 있지만 당연히 있겠죠. 근데 핫플이 되면서 이 땅값, 그 다음에 지대, 월세 뭐 이런 게 다 올라버려요. 그러면 무슨 문제가 일어날까요? 이 핫플이다 보니까 이런 고소득층은 들어와서 뭐 장사도 하고 하면서 인구가 유입되겠죠. 근데 원주민들은 원래 살던 주민들은 어떻게 될까요? 땅값, 땅값도 그렇고 월세도 너무 올라가고 하다 보니까 더 이상 여기에서 그 월세를 주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심체 활성화의 안 좋은 점으로는 원주민이 쫓겨나듯이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경우도 발생한다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도심체 활성화의 원인은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하고 지식기반 산업 성장하면서 도심 내 사무공간 수요가 증가하면서 이런 활성화가 일어난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영향은 낙후된 도심 중간지대, 그래서 중간지대 쪽에 어미언 빌딩 건축하고 여가 문화 공간으로 재개발되면서 땅값 비싸죠. 그리고 월세, 지대 비싸죠 하면서 원주민이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유럽 및 북부 아메리카 주요 도시의 내부 구조를 비교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유럽의 도시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어떻죠? 보통 박물관이 많고 이런 도시 이미지가 떠오르죠. 그래서 그 도시화의 역사는 당연히 유럽이 깁니다. 반면에 북부 아메리카는 짧고요. 그렇게 전통을 살리다 보니까 그리고 계획적으로 처음부터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보니 시가지 범위와 도로의 폭이 좁은 편입니다. 반면 북부 아메리카는 나중에 이제 도시화가 시작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계획적으로 하다 보니 시가지 범위와 도로의 폭이 넓은 편입니다. 그래서 토지 이용 같은 경우에도 유럽은 계획적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건물들이 뭐 따닥따닥 붙어 있다든지 이런 집약적인 반면에 도로의 폭이 넓고 뭐 이런 북부 아메리카는 널찍하게 조방적으로 토지 이용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도심과 멀지 않은 곳에 고소득층 주거지역이 형성되었다면 북부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는 도심과 먼 교외 지역에 형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럽 새로운 업무 중심지가 형성되는 과정을 보면은 유럽 도시는 도심 인근 지역이 재활성화를 통해 비즈니스 중심지로 변모하기도 했고요. 유럽 아메리카 도시 같은 경우에는 교통이 편리한 교외 지역에 오피스 빌딩, 쇼핑센터 등이 건설되면서 새로운 중심지로 성장한 엣지시티가 발달합니다. 그리고 유럽과 북부 아메리카의 도시 구조를 보면 역사가 오래된 유럽 도시는 전통을 살리다 보니 도시 중심에
도시 중심인 도심에 고층 건물을 세우기보다는 보존을 하고 주변부에 새로운 중심지를 만드는 경우가 많아서 도심이랑 주변 지역 간의 건물의 높이 차이가 작은 편입니다. 반면 미국을 비롯한 북부 아메리카 도시들은 도심에 고층 건물이 들어서 있어요. 그래서 도심과 주변 지역 간 건물의 높이 차이는 큰 편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